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가 22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석 달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봉쇄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일부 국가는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상황 먼저 좀 짚어볼 텐데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제 좀 하향, 확진자 증가 추이는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응 지침을 발표를 했잖아요. 일단 내용 좀 짚어볼까요? 내용은 이제 3단계로 하는 건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발표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14일간 보통 2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일간 코로나19의 증상이 하향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 두 번째는 이 14일간 환자 수가 또 하향 곡선을 그리는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이 모든 환자를 다 수용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갈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점차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50명 이상 모이는 것 자체는 하지 못하게 했지만 일반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는 쪽으로 1단계는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14일이 또 가능하면 이게 계속되면 그다음에 2단계로 뭐냐 학교를 개학하겠다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데 학교를 개학하는 것을 2단계로 했고요. 3단계로 가면 공공 장소에도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병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즉 1, 2, 3단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들겠다. 즉 경제 재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재개라고 명명을 했어요.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이거예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경제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는 결국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완화 정책을 3단계로 나눠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의 일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SNS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방카의 배신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나 CNN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방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자신의 SNS상에서 뭐라고 올렸냐면 제발 집에 좀 있어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달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지난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남편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큐스너라고 해서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신자고요. 두 분 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려고 뉴저지에 있는 리조트에 갔다. 본인의 자녀 3명과 가족이 함께 가서 거기서 즐겼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본인은 그렇게 SNS에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제발 집에 좀 있어달라. 왜 이렇게 자꾸 나가느냐. 사회적 거리 지켜달라. 이렇게 외치더니 결국 정작 본인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고 나갔다. 두 번째 문제는 이분이 이제 사는 데는 워싱턴 DC잖아요. 백악관이 워싱턴 DC에 있고 옆에 동네가 이제 뉴저지인데 뉴저지하고 워싱턴 DC 둘 다 집안에 머물러 달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권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워싱턴 DC도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그 대피령과 아니면 그 지시를 권고를 따르고 있을 텐데 이방카는 본인이 선임 보좌관이고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볼 텐데 코로나19 확산도 그렇고 경제 지표가 뭐 다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죠. 소폭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안정화 대책이 좀 먹힌 건지 아니면 뭐 최근에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그 렘데시비르가 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정 부분 풀어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경제 재개를 하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가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또 방금 말씀하신 에볼라 치료제가 일정 부분 지금 임상 3단계, 3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대 심리로 인해서. 기대 심리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가도에 있기 때문에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발표가 결국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올랐어요, 이 발표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증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계속 갈 거냐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아슬아슬한 건지 그렇죠. 안정화된 건지 그건 전혀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던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TF 발표하는데 계속 본인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마이크 잡고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적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어떤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증시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증시의 어떤 반등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 상황 또한 짚어보면요. 이 중국 경제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경우에 우리나라 또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려가 커지죠. 지금 마이너스 6.8%예요. 중국이 뭐 10년 전만 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6.8% 충격적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중국 수출 의존도가 25%예요. 4분의 1을 중국이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마이너스 2.2% 그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마이너스 성장이 조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우리가 높고 한국이 또 이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그런 완성품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생산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생산 라인이 가동이 지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을 좋아해서 사서 소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도 타격이 불가피해요.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들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또 내수도 진작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성장률 하향을 좀 막아내는 그래서 우리는 한 2%에서 2.5% 사이에서 선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곳이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누적 사망자 수가 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50%로 증가를 했는데 사실 뭐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0이 되니까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한 사망자 통계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한 거는 중국 당국이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사망자 1,290명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초창기에 사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지 않고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처음 중국에서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도 전 세계가 중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 실제 정말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한에서는 뭐 0명, 1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방역 시스템이 일정 부분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 세계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이 우한에서 처음 생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좀 면해보기 위해서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경제를 다시 지금 마이너스 0.몇 %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붐업시키기 위해서도 본인들은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통계를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이 발표를 보면서 전 세계는 또다시 중국이 제대로 정말 정확한 통계를 얘기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어서 과연 초기의 보고 누락이 지금 계속되는 이 그 보고의 모든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기미가 보이자 일부 국가가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나라들을 얘기하면 덴마크, 아일랜드,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봉쇄 조치를 안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도 사실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통제 가능한 정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진정세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의 진정세는 아직도 많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유럽이 너무 성급하게 만약 봉쇄 조치를 완화했을 경우에 또 다른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네. 봉쇄를 조금 더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늦추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가 거의 20명 수준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모든 당국자들이나 방역의 담당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슨해지면 어느 한 곳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럽에서 이렇게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제2의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예. 당국이 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핵항모 루즈벨트함 예, 거기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처럼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심각하다면서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2,300명 중에 1,083명, 81명이에요. 예. 이게 루즈벨트는 400명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숫자로 본다 해도 훨씬 두 많은 배 거잖아요. 이상이죠.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한계라고 제가 표현드리는 것은 협소해요. 저기에 지금 승조원이 2,300명이잖아요. 그렇죠. 저 배 안에 아무리 넓어도 2,300명이 저 배 안에서 계속 같은 생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밀폐돼 있기 때문에. 밀폐될 수밖에 예. 없어요.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 아, 그러시군요. 배 안에는요. 보통 그러니까 침대가 3단으로 돼 있어요. 예. 3단으로 돼 있으니까 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좁게 돼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예. 접었다 내렸다 할 수 있게 돼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설 때 머리가 부딪히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밀접하게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한 그렇군요. 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핵항모에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과연 그 항공모 하나의 문제일까? 제가 볼 때는요, 전 세계 해군 함정들이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군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고 조치도 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루즈벨트 함 같은 경우도 선장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하고 갈등도 있어서 결국 거기서 해임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밝히고 찾아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이런 해군 함정 내에서의 확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군 당국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가운데 일본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10,000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렇습니다. 곧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특히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 아베 총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붕괴. 물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올림픽 때문이었어요.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어서. 그런데 올림픽 개최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의료 붕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특파원들이나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의료 장비가 부족하대. 마스크도 없고요, 의료진들이. 완전 너무 아파서 막 예. 진짜 그럴 정도 아니면 검사도 안 검사도 안 한다면서요? 해줘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초창기에 논란이 됐던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원이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갑자기 많아지니까 병원에다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중증 환자나 일반 병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분들이 치료를 못하는 게 되기도 있어요. 하고, 예. 같은 상황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은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그렇죠.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의료 붕괴가 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 더 많아지면 병원의 치료 공간이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장비도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증 환자들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찾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네. 이제 불안감이 커지니까 지난번에 7개 지역만 사실은 긴급 사태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전역으로 다 늘렸어요. 그게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꾸 실기를 하고 있는 그럼요.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실기를 들어요. 하고 그렇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를 본받아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거를 그 지역별로 그렇죠. 만든 것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예.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뭐라고 했는지 아베 총리 말 안 들었습니까? 일본의 전문가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렇죠. 아베 총리가 그거 별 효과 없다 이랬었어요. 지금은 물론 아베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만 저는요 우리나라에 뭐 경쟁 심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K 방역이 K 뭐라고 그러지? K-팝, 팝이라고 그러죠. K-팝처럼 유명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좀 모방해서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일본 사태를 막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참 이거는 좀 개탄스러운 생각이 들던데 맞아요. 이 싱가포르에서 보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를 놓고 돈 내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맞아요. 누군가는 참 그 참담한 상황인 건데 예. 여기 돈을 거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뭐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싱가포르에 5개의 불법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불법이나 물론 합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대상을 인도네시아, 태국에 있는 확진자들 대상으로 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내기라고 하는 게 도박 사이트인데요. 확진자가 짝수일까 홀수일까 이런 거 가지고 도박을 하고요. 확진자 수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그 도박을 한다? 저는 좀 상상이 안 됩니다. 본인의 즐거움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싱가포르 당국이 빨리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해요. 일벌백계 했겠죠. 그럼요. 이거는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코로나19 전 세계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